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넘어갑니다. 제가 다른 사연들 들으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사연 들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시모한테 휘둘리면 부부 사이는 점점 심각해지다가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아들한테 집착하다 못해 자신이 아들의 본처이고 며느리는 마치 첩년이라도 되는 듯 대한다는 겁니다. 살림 간섭뿐 아니라 부부 사이 간섭까지 하기 일쑤고요. 며느리가 버는 돈은 물론이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자기 아들 거나 다름없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혼했어요. 부부가 이혼하는데 가장 큰 건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기 마련이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를 첩년 취급하며 우습게 알고 휘두르던 시모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때 조용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그랬지만 어머니가 전화며 문자며 엄청 저를 퍼붓고 괴롭혔습니다. 특히 아이를 볼모 삼아 협박하기도 했고요. 제가 아이 없이 못 산다는 거 알고는 애를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집안 자손을 네가 키우는 건 안 될 말이야. 우리는 절대 애 너한테 못 준다. 애 데려갈 거면 아예 지 아빠 보여줄 생각하지 말어. 영 끊으면 모를까. 양육비고 뭐고 꿈도 꾸지 마. 어머니 잘난 아들 새 출발하려면 애가 있으면 걸림돌 될걸요. 양육비 주고 안 주고는 어머니가 결정하실 건 아니에요. 법이 결정하는 거죠. 제가 키우기로 한 거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상관하실 게 아니에요. 너야말로 누구 채찍자리라도 가려면 애가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다른 남자라도 만나봐라. 우리 우영이 얼마나 눈칫밥 먹고 살겠어?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어머니 아들 새장가 가면 계모 눈치를 안 보겠어요? 저는 남자고 뭐고 애 하나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양육권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결국 소송 이혼으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지만 정말 이혼 마무리까지 파란만장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상한 집안인 줄 몰랐어요. 저희 친정과 남편은 둘 다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남편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가 한 분 있긴 한데 시집을 멀리 가셨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지라 저희가 가까이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남편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뿐 그게 제 삶을 힘들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하면 당장은 따로 살긴 하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나이 드시고 힘 빠지시면 내가 모시고 살고 싶어. 나중에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넓은 평수 아파트 사면 너도 덜 불편할 거 아냐. 우리 누나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닥쳐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미리부터 골치 아프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친정엄마도 며칠 같이 있으면 싸우게 마련인데 시어머니랑 한 공간에서 사는 건 쉽지 않을걸? 아마 자기 어머니가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 우리 엄마는 결혼해서부터 같이 살자고 하셨어. 내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말린 거고. 그래서 너한테 미리 말해두는 거야. 지금 당장 모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같이 모시고 싶다는 거지. 그때 그 인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네 어쩌네 할 때 그냥 나랑 결혼하지 말고 네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라 할 걸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먼 훗날 일로만 느껴졌고 설마 시어머니가 아직 젊으신데 아들내외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 하며 현실부정했어요. 결혼 전 시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도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둘이서 살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말씀만 하셨고 둘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고 돈 모으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겠다는 거 친정엄마도 찬성하셨고 남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생 많이 하면서 무난동료 외동딸인 저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외할머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다행히 식당이 잘 되어서 저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셨고 집도 어엿하게 마련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합격해서 든든한 직장도 얻었고요. 남편은 같은 공무원이에요. 근무하는 곳은 다른 지역이고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양쪽에서 큰 잡음 없이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공무원들만 신청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요.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도 매우 싼 가격입니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반반 보태 보증금을 마련했고 혼수는 제 돈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10분 거리인 옆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자주 볼 일이 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시댁이 집에서 가깝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예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때부터 어머니는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고는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셨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증금을 많이 보태주셔서 쉽게 생각하신 건지 제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핑계로는 둘 다 맞벌이이니 반찬 갖다 준다고 하시긴 하는데요. 반찬은 둘째치고 살림의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사는 아파트도 좀 좁아요. 24평입니다. 방이 3개로 빠지다 보니 거실이 작고요. 그래서 거실 소파를 좀 작은 걸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집 와서 살림 지적을 하시는데 소파를 보시더니 예, 아무리 돈 아껴서 혼수해왔다지만 소파가 이게 뭐니?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사서 보내줄까? 이러시길래 아니야 어머니, 이 집에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좋은 걸로 살게요. 그래도 얘 이게 뭐야? 내 아들 키에 이건 맞지가 않겠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집에 이상한 소파가 배달돼서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그냥 보내셨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희 가구랑 가전을 보고도 이런 건 뭐하러 샀냐는 둥, 비싸기만 하고 좋지도 않다는 둥 하시며 잔소리를 하셨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이 힘들어 식기세척기를 빌트인으로 해놨는데 어머니는 제가 설거지를 직접 안 하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설거지는 손으로 해야 깨끗한 거야. 기계가 아무렴 사람보다 잘하겠니? 또는 왜 이런 거 사는데 손을 막 쓰고 그러니? 세탁기에, 건조기에, 식기세척기에. 너는 집에서 살림 참 편하게 하겠구나. 어머니, 요즘 식기세척기 얼마나 잘 닦이는데요. 그리고 애벌 세척해서 넣는 거니까 아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림하는 거 조금 수월하게 거들어주는 건데 제가 편하게 살림하는 게 싫으세요? 이거 없으면 어머니 아들 매번 설거지해야 할 텐데 그건 싫으시잖아요. 얘도 참 우리 아들 설거지 시킬 생각한 거니? 됐다 그래. 암튼 요즘 며느리들은 참 좋겠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니 말이야. 그뿐이 아닙니다. 거실 것은 밖으로 온 사장님 앞에서 한다는 말이 뭐 이런 집에도 안 어울리는 거지 같은 코튼을 가져와서 다니. 이상하니까 내가 홈쇼핑에서 산 거 주마. 이러시길래 커튼집 사장님이 열받아 하시는 거 겨우 눈짓으로 말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쓰는 방 침구를 본인 취향에 맞는 요란한 극세사 이불로 바꿔놓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니 가져오신 그 이불은 너무 더울 것 같고요. 저희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건 가져가서 어머니 쓰세요. 했더니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쓰면 되는 거야. 너는 매번 내가 해주는 거 싫다고 그러더라. 살림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챙겨주는 거야.
잔말 말고 이거로 바꿔. 우리한테 처분까지 추위 많이 탄다. 어머니, 제 살림은 어머니 보시기 부족해도 그냥 놔두세요. 부족한 대로 저희가 꾸려서 살게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보고 제 마음에 드는 거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러나시긴 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건 분명 나와 남편인데 마치 시어머니가 동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다 바꾸려 하시는 거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건데 눈치가 없으신 건지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아니다 싶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화나는 건 어머니가 주말 아침에도 저희 집에 마음대로 오셔서는 우리 부부를 일어나라고 깨우셨다는 겁니다. 예, 일어나라. 지금 대체 몇 시니? 얼른 일어나서 청소도 좀 하고 네 신랑 밥 먹게 국도 좀 끓일 것이지. 지금까지 자고 있어? 근데 그 시간이 9시도 안 된 시간입니다. 평일에 출근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말 늦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대체 아침부터 오셔서 아침을 차리라고 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남편이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때는 신혼 때라 남편도 어머니가 불쑥불쑥 오시는 걸 싫어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나 아침 잘 안 먹는 거 알잖아요. 신혼인데 한방문까지 이렇게 열고 불쑥 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이구, 너 엄마랑 살 때는 늦잠 안 자던 놈이 결혼하니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아침 때 놓치지 말고 먹어야지. 어른들 일어나. 저는 아직 어머니가 어려울 때라 직접적으로 어머니에게 싫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몇 번만 그러다 마시겠거니 했는데 계속 매주 거르지 않고 하루는 꼭 저런 식으로 집에 오시길래 금요일 밤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방법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평일 낮에 집이 비었을 때 어머니가 오셔서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너 혹시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놨니? 반찬을 해가지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머니, 오늘도 오신 거예요? 비밀번호 바꿔놨어요. 뭐니? 얼른 알려줘. 지금 들어가서 놓고 나올 테니까. 어머니, 일단 오셨으니까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바꿔놓을게요. 다음부터는 반찬 저희 보고 가져가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말에 불쑥 오시지 말고 전화 좀 미리 주시고요. 시어미가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이거니? 너 이거 우리 아들이 그러라고 한 거야? 네. 사실은요 어머니. 저 어머니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집 들락거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평일에 저 없을 땐 그렇다 쳐도 주말 아침까지 그러시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대한 제 의중은 전달하면서 예의는 지켜 말씀드렸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하신 거니까 며느리의 그 말 듣고 당연히 기분은 안 좋으셨겠죠?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알려주는 비번으로 문을 열고 단차를 놔두고 가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분이 아니셨죠. 저에게 더 따지지 못하고 남편에게 저를 나쁘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타근한 남편이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당신 현관 비번 바꾼 거 어머니 미리 안 알려드렸어. 어머니가 아까 전화 줬는데 당신이 이제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엄청 서운해하시잖아. 그럴 것까지 뭐 했어?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을 반찬해주시고 살림 챙겨주시는 거잖아. 당신은 어머니가 하는 게 살림 챙겨주시는 걸로 보여? 나한테는 간섭이야. 당신이랑 내 살림이잖아. 냉장고에 먹지도 못한 반찬이 한가득인 거 솔직히 나 스트레스야.
그리고 주말에 불쑥불쑥 오시는 거 만약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그때는 내가 또 말씀드릴 거야. 당신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당연하게 오시는 거잖아. 앞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위해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드려야지. 야, 부모 자식 간에 아닌 걸 아닌 거라니. 그런 게 어디 있냐. 너는 그렇게 컸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당신이 싫다면 주말 아침에 오시는 건 말씀드려볼게. 그래도 당신이 어머니 서운하게 한 건 사과하고 뒤번 다시 가르쳐드려. 남편과 옥신각신 싸움 끝에 일단 주말에 오시는 문제는 어찌어찌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많아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느낌은 혹시 아실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시댁만큼은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근데 친정엄마는 식당 일로 바쁘시기도 하지만 딸 집이라고 연락도 없이 오시거나 주말 아침에 부부가 자는 안방문을 벌컥벌컥 여는 분은 아니십니다. 친정엄마는 가까이 살면서도 정작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아마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줄도 모르셨을 겁니다. 가끔 하는 전화 통화에서도 늘 잘 지낸다, 살림 재미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걱정 안 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때는 신혼 때라 그 정도 갈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제가 3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대실망을 하고 사람 자체를 다시 보게 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3년 만에 들어선 아이이니 얼마나 기다린 아이겠어요?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되면 이제 많이 힘들 거고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도 제일 잘한 일이라고 느끼게 될 거다. 엄마가 너 힘들 때는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김서방이랑 육아랑 살림 나눠서 해. 아직 얼떨떨해서 실감이 안 나 엄마. 엄마가 도와주긴 그냥 손주 예뻐해주기만 하면 돼. 엄마 몸이나 신경 써? 아이 낳으면 육아 일찍 해서 내 손으로 키워야지. 시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렸고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오늘 바로 말씀드려야지. 사실 친정엄마는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식당 일을 좀 쉬고 계셨어요. 손주 보신다는 생각에 들뜨셔서는 가까이서 아이를 봐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저녁에 반찬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좋아서 그러시려니 하는 생각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녁에 오신 어머니는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절 보는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느낌이겠지 했는데요. 다 같이 저녁 먹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둘이 술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오붓하게 드시라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취기가 오르시더니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고 남편도 당연히 놀랐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노려보며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살 때는 행복했는데 잠깐 눈에서는 아들 뺏긴 기분이다. 전영현 내 아들 뺏어놨어. 이제 애까지 나오면 나는 완전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겠구나. 너는 청년이야. 우리 아들 수발하라고 때린 청년인데 내 자리를 이렇게 빼앗을 줄은 몰랐다. 이러시면서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벙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처음 밖으로 꺼내보는 얘기입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한 겁니다. 그 말을 내 귀를 직접 들으니까 여태껏 어머니의 행동들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아들 집에 드나드는 거, 반찬 간섭이며 살림 간섭, 주말마다 어디 못 놀러 가게 아침부터 들이닥친 것 등등 말입니다.
그 말 듣고 남편도 당황한 건지 자기 어머니를 달래는데 솔직히 말해 그것도 짜증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이라니. 엄마 아들을 뺏기긴 왜 뺏겨요? 내가 엄마 더 나이 들면 꼭 같이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들 노릇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너 힘 빠지면 같이 살겠다는 거잖아. 네, 엄마는 너랑 지금도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니들 애 낳으면 같이 봐주면서 살까? 아이, 엄마도 참, 이 좁은 집에 어찌 넷이 살아요. 여기 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그때는 제가 어머니 모시도록 해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만 오시고요. 그렇게 다정한 두 모자 사이에 제가 청년으로 끼어든 거라 생각하니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이래서 홀씨모는 피해서 결혼하라고 했나 싶더라고요. 부부 사이 이간질에 며느리 질투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 뺏어간 청년 취급받으니까 저도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의 편 놈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 편 한번 들어준 적도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덜컥 이혼하는 건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련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저도 어렸고 더 매운맛을 못 봤던 거죠. 어쨌든 그 일 이후에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어머니 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뭐였냐면요. 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을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해서 한 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남들은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랑 사이도 돈독해지고 좋아진다는데 저는 그때부터 정떼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 듣기 전에 어머니가 하시는 거 어지간하면 맞춰드리려 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나 더 잘 챙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래 운영한 식당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남편과의 데이트를 회방놓는 어머니 때문에 속 끓이느니 신랑에게도 거리를 두고 신경 쓰지 말자 싶었어요. 차라리 내 엄마한테 잘하자 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일본 여행도 둘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 챙기는 거에 시어머니가 또 이러쿵저러쿵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엄마만 엄마니 나도 네 부모야. 친정엄마하고 여행 다니면 네 시어미 생각은 안 하든. 네 신랑 밥은 내가 차려주는데 친정엄마랑 여행이나 다니고 팔자 한번 좋다.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 놀러 다니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를 청년이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부모 운운하시며 우리 친정엄마 여행 다니는 걸 질투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이 버는 돈으로 놀러 다니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요. 원래 어머니 아들 밥 챙겨주는 게 어머니 낯 아니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서 그 일 하시려고 제가 양보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부러우시면 어머니도 아들이랑 여행 다니시면 되잖아요. 저 안 말려요? 어머. 제 말하는 거 봐라. 이제 막 호의심이 나온다. 너 애적도 이런 생각이었지. 애 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 그만하세요. 가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이랑 딸 데리고 가시고요. 저는 청년이니 안 따라갈랍니다. 저한테 심술 그만 부리시고요. 어머니가 그러든지 말든지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럴수록 친정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가한테 잘해줘봤자 욕심이고 뒷담인 것을 애 가지고 나서야 알게 되니까 억울해서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투닥거리며 어머니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남편과도 싸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첫애 낳고 나서 세 돌까지는 제가 육아휴직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 육아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 애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계속 아프신 게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렸는데 4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주변에 보면 말기 암 진단 받고 나서 투명하시면서 회복도 잘하시던데 우리 친정엄마는 수술하고 항암 끝나고 나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발병한 지 8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 장례 치르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안동료 외동딸이니 저와 제 남편이 상주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장모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하는 게 싫으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왜 싫으셨던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요. 어머니는 제가 다 듣고 있는 걸 모르셨는지 남편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볼 거 없는 지 딸을 며느리로 들였더니 우리 아들이 8대에도 없는 상주 노릇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구나. 저는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는데 옆에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해봤자 일주일도 안 되는데요. 뭐 괜찮아요. 장례가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 아파트 매참에 재산 정리하는 게 더 큰일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 거 잘 모를 테니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죠. 네 장모가 남긴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 그래. 아 왜요 엄마. 모르는 말 마세요. 장모님 아파트 대출도 없고 지금 5억이 넘어요. 다른 것도 다 저 사람이 상속받을 텐데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엄마는 양심이 있구나. 하나 있는 딸년 주겠다고 재산은 모아놨나 보네. 그럼 그 재산 받아서 너희도 좀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 제 생각은 장모님 집이 넓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 것 같고요. 장례 치르고 나서 집사람한테 천천히 말 꺼내봐야죠. 저는 두 모자가 하는 말을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 두 사람 대화를 녹음한 게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물려받을 엄마 재산이 마치 자기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집안 사람들이랑 계속 엮였다가는 내가 개털되고 영혼까지 털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간하고 이혼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신 없을 거 아는데 장모님 집안 정리해야 하잖아. 장모님 집은 새놓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구만 바꾸고 들어가 사는 게 어때? 우리 집은 보증금 빼서 다른 데 투자해도 되고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 나도 엄마 집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떤가 생각은 했어. 엄마 통장이랑 예금은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집 정리하는 것만 업체 써서 미리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건 내가 해놓을게. 이 집 태거 신청하고 이사가는 날 잡지 뭐. 장모님들 현관 비밀번호가 뭐지? 알려주면 내가 한번 가보지 뭐. 저는 남편에게 엄마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엄마 집 정리를 위해 왔다 갔다 했고요. 얼추 정리가 끝났을 때 살고 있는 아파트 퇴거 신청을 했어요. 그 집 보증금은 1억가량 되는 돈이었는데 남편과 결혼할 때 반반씩 보탠 거였어요. 남편이 자기한테 전부 달라며 아파트 갭 투자를 하겠다는 둥 허튼 소리를 하길래 제가 보탠 돈 그대로 각각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마땅한 듯 몇 날 며칠을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은 그 돈을 틀어지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보탠 돈까지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 재산에는 왜 그리 관심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장모님 예금 재산은 얼마 정도 돼? 집단 권리금 몇천만 원 받고 넘기셨다며. 거의 로또 수준 아냐.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거 솔직하게 공개를 안 하냐? 나 솔직히 너무 서운한 거 알아? 어차피 둘이 같이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세금 문제 해결하고 얘기해 줄게. 천천히 얘기해 줄 텐데 뭐가 그리 급해? 야, 네가 받은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 아냐? 내가 요즘 눈여겨봐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목돈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엄마가 주신 거면 내 돈이야. 내가 당신한테 줄 의무는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어쩔 때 보면 신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돈 얘기할 때는 콧노래도 불렀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겨운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사 날짜를 앞두고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언제든 남편과 이혼하고 나면 제 집이니 남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기왕 들어가는 거 아이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저도 사고 싶었던 살림살이를 장만할 계획이었습니다. 짐 빼는 건 남편이 하겠다길래 맡겨두었는데요. 나중에 더 보니 깨끗하게 집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정리를 왜 남편 놈이 도맡아 하겠다고 한지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사 일자를 한 달도 안 남겨놓았을 때 제가 미리 그 집에 침대와 소파는 미리 드리려고 치수를 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몇 가지 눈에 익은 생은살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물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 구경을 와보셨나 보다 하고 안방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방에는 이미 돌침대가 떡하니 들어와 있고 문갑의 장식장에 화장대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시어머니 물건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대체 이게 제 집에 왜 있는 건지 말입니다. 이 상황이 딱 짐작이 가지 않나요? 내 집 안방을 시모가 차지하고 밀고 들어오려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던 저는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뭐예요? 뭐가 말이냐? 시치미를 뚝 떼시길래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집 안방에 왜 어머니 돌침대가 들어와 있냐고요? 저 오늘 가구 치수제로 왔는데 설마 어머니 제 집에 그동안 계속 드나드셨던 거예요? 예. 내가 너 몰래 드나들었겠니? 아들이 이제 이사가면 같이 살자길래 미리 조금씩 옮겨놓은 거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남편에게 들은 거 없어요.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한대요? 너한테 말하려고 했댔지. 그리고 남편이 자기 엄마 모시고 살면 사는 거지. 네가 왜 반대를 하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요. 어머니 짐 도로 빼세요. 이번 전에 바로 빼세요. 제가 짐을 빼라고 하니 남편과 당장 집으로 오라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니 남편은 이미 퇴근하고 와 있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거 뭐야? 어머니 내 집 안방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어느 며느리가 안 놀라겠냐고? 내가 이 집서 이사할 때는 어머니 모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당신 집이야? 우리 집이지. 당연히 나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 당신 그럼 그 큰 집에서 세 식구만 살 생각이었어. 남편 하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이 내 집이지 어떻게 당신 집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어. 어머니, 너는 그 집을 네 집이라고 생각하니? 어차피 아들 집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집 안방은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왜 그게 아들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공동명의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꿈 깨세요. 그 집 이미 제 앞으로 등기 쳤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벌어 마련한 집인데 저 인간 몫은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과 시모가 돋게 눈으라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 같이 살면 애도 봐주실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일하는데 도움 받고 좋잖아. 도움 무슨? 같이 안 살아도 시집살이를 그렇게 당했는데 같이 살면 어떻겠어? 나는 말라 죽기 싫어. 우리 이혼해. 너 못하는 말이 없다.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감히 이혼 말을 꺼내. 애 엄마가 제정신이니. 네,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버티고 살았나 봐요. 이제 정신이 똑바로 드네요. 기가 막혀서 어쩜 사등집 안방에 자기 돌침대를 떡하니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제정신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아시겠어요?
시간을 더 두고 천천히 이혼 준비를 하려던 계획은 그 사건으로 틀어졌습니다. 저는 빨리 이 집안과 인연을 끊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바로 이혼 소송하려고 변호사 상담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혼인기간 3년 넘고 아이도 있으니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내보자고요. 원래 이혼할 때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 된다면서 서로 돈을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이혼을 마음먹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힘들다 해도 절대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고소활동도 이혼 소송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말에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야 제가 남편과 싸우던 거, 어머니가 저한테 폭언하시는 거 녹음해 놓은 게 자꾸 넘쳤고요. 이사 날짜 전에 저는 아이 데리고 엄마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은 용달 불어서 다 빼버렸어요. 짐이 도로 어머니 집으로 간 날 어머니가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전화통에 불난 거 봤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똑바로 판단해. 조만간 당신한테 이혼 소장 갈 거야. 재산 분할할 거면 당신 개털 내서 나가는 거 알지? 내가 그동안 다 하고 산 거 위자료 청구까지 다 했어. 좋은 말로 할 때 어머니 나한테 전화 못하게. 만약 찾아오면 그날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 정말 너무 매정하다. 우리 엄마 언젠가 모시고 살 거 알면서 결혼한 건 너 아냐? 당신 엄마가 정상이었으면 모시고 살 수도 있었겠지. 근데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줄도 모르고 아들 집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우습고 내 집 안방까지 차지하려고 하신 건 더 웃겨. 대한민국의 어느 며느리가 그런 시모를 모시고 사니? 당신도 정신 차려. 나랑 헤어져도 어머니 때문에 당신은 절대 세정가 못 갈걸? 시어이 이혼하겠다 이거냐? 좋아. 어디 네 맘대로 해봐. 소소 무슨. 네가 뭐 얼마나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 큰소리 치며 화내던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집은 이미 퇴거 신청을 했기에 빼줘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했고 재산분할 청구까지 했는데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다 보니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재산 기여도가 제가 더 높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니 직급도 높았고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했던 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모은 돈은 많이 없었지만 위자료 3천에 현금 재산 5천만 원 분할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 줄 착각을 했었나 봐요. 상속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거 듣고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위자료 주고 예금 재산 주고 나면 남편에게 남편 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됐으니까요. 결국 마지막 조정 앞두고 저한테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애도 있는데 꼭 이혼이 답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한 거 있었다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이혼 지금이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뭐 당신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 사과는 무슨. 이 상황 모면하라고 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설마 당신 내가 엄마한테 받은 재산 가져갈 수 있을까봐 신났었니? 미안하지만 나는 위자료랑 우리 그동안 모은 돈 철저히 분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사과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 나보고 천년이라는 당신 어머니랑 영원히 잘 살아. 남편은 저한테 모진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마마보이 남편놈은 단 한 번을 제 편은커녕 자기 엄마 말만 맞다 하고 저보고만 자기 엄마 말 들으라 하더니 이혼이 코앞에 오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대요. 어쨌든 제가 이혼 청구한 대로 소송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놈 소식은 듣는데요. 아직 그 인간도 재혼 못하고 자기 엄마랑 사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모자는 이제 둘이서 잘 살겠죠? 저는 이혼하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랑 둘이 자유롭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직장도 든든하고 돈도 있는데 굳이 속 썩으며 살 이유가 없죠.
혹시 시모랑 어쩔 수 없이 합가하고 사신다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방을 내주건 안 주건 시모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요. 제 생각에 어른들은 안방이 아니면 대접을 못 받는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초반에 저처럼 안방 차지하려 하고 며느리 첨년 취급한다면 맨 아침 알고 바로 이혼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암튼 저도 실수하고 제 발등 찍은 사람이라 이런 조언만 해드리며 사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꼭 현명한 시부모가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아이와 열심히 살겠습니다.